그러니까 조선업 도시인 울산, 거제 이런 쪽에는 갑자기 10배가 되는 외국인들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문화, 이 옆집에 외국인이 한 명 이사 왔네?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 집단이 한 번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서유럽과 북미가 겪었던 정치적 혼란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진지한 답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도 피할 수 없다. 준비해야 된다. 입니다. 뭘 준비할까요? 전쟁과 감동과 고민과 우려, 희망.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인구 이야기. 네. 울산 인구 이야기인데요. 울산이요? 네, 근데 얘기가 좀 한참 흘러갈 건데 오늘 꽤 재밌을 겁니다. 진짜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게 진짜 좋은 영화인데. 다 나옵니다. 네, 전쟁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체류 외국인 비중을 보게 되면은 5%가 넘어가면 다문화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50만 7,584명, 전년 대비해서 11.7% 증가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4.89%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5%가 넘어가게 되면 다민족 국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곧 다민족 국가가 될 겁니다. 근데 다민족 국가가 된다는 얘기 뭐 많이 듣긴 듣는데 네. 그게 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하게 봤던 게 임명묵 작가가 이중세계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중세계화가 뭐냐면은 임명묵 작가는 서울대를 다녀요. 네. 그리고 거기가 지역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청년들이 미국과 독일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거. 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화. 네. 뭔가 백인, 그렇죠. 화이트 칼러 네. 이런 느낌. 근데 지역에 내려가면 청년들이 키르기스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과 같이 밥을 먹고 네. 식당 아줌마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민들과 함께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계화라고 느끼진 않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서울에서 느끼는 세계화와 지역에서 느끼는 세계화가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년 후의 풍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해질 거고 네. 공단도 안 될 거고 내 고향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본다면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세계화에 대응해야 된다, 다문화에 대응해야 된다라 그럴 때 서울이나 이런 그 도시에서 대응하는 것과 지역이나 공단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를 건데 네. 이걸 하나로 묶어서 대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변화를 따라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울산은 제가 왜 지금 오늘 이걸 강조드리고 싶으냐면 갑자기 세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굉장히 감동적인 사진입니다. 작전명 미라클. 네. 다시 데리러 올게 라는 작전이 있었어요. 2021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탈레반이 순식간에 수도 카불로 진격을 했었고 탈레반을 피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공항에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네. 막 이륙하는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막 추락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일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대사관의 철수를 지시를 했었고 현지에서 활동하던 외교관들이 미군의 수송기를 타고서 탈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외교관이라 함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아프간에 있는 현지인들까지 데리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한국인들 데려와야죠. 그래갖고 한국인만 데리고 온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김일흥 참사관께서 네. 그 직원들한테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은 네. 탈레반 입장에서는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아프간 현지인들이. 네네. 그러니까 어쩌면 탈레반 입장에서는 매국노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총을 겨눴던 미군의 우방국인 한국 직원들을 위해서 일했던 아프간 사람들. 대사관 직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위협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일단 탈레반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을 경우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작전을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흥 참사관 가족들이 김일흥 참사관이 아프간에 다시 갔는지 몰랐대요. 완전 비밀이었어요? 네, 가족들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아프간 현지인들, 네. 협력자들을 함께 그 구출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던
사건이 바로 미라클 작전입니다. 진짜 기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현지 탈출했던 현지인이 391명을 이렇게 구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인도적인 이유로 네. 자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들만을 위해서 해외 분쟁 지역에 군인을 투입해서 구출한 선례가 없어요.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아프간 현지인을 구하기 위해서 군이 투입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외국에서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국가 정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현지인들이 도움을 줬더니 그냥 떠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 네. 그럼 누가 우리나라 외교관들을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크게 본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분들은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왜 그랬어요라는 인식이 크게 퍼지진 않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네.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을 때 군을 투입해서 도와준다라는 어떤 인식을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와.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때 뭐 저 사람들도 거의 몰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모든 거를 버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이제 선물도 주고 막 그랬던데 감동적인 장면이 이 네. 미라클 작전입니다. 와,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네. 그렇게 한국의 환대를 받으면서 왔던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디 살아요? 이게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그리고 특히 난민 네. 그리고 유색인종 개발도상국 국민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뭐 코로나 검사도 받고 뭐 그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네. 진천에서도 그렇게 뭐 정착하는 게 아니라면 잠깐 있다 가는 거라 그러면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게요. 주민들도요? 네, 주민들은 그냥 그렇게 됐었고 결국은 이제 잠깐 거기서 뭐 교육받고 있다가 이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40%인 150여 명이 네. 울산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울산에는 그 제조업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와서 어딘가에 정착해서 살려면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실 곳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쭉 알아봤을 때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들 쪽에서 저희 쪽에서 좀 일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받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이 한 29명이 현대중공업의 협력사에 일자리를 갖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150여 명이 울산에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나타났냐? 난민이 내 이웃이 될 줄 몰랐다. 여기서 초등학생 25명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이 초등학생이 한 번에 그 학교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학교 진학해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외국인 학교 보내라. 우리 아이들 맘 놓고 학교 보낼 수 있는 대안을 달라.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에 눈이 멀어서 아이들을 버린 것이냐. 사실 여기도 그 협력업체 가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면 그분들 대부분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와서 일자리는 있어야 되니까 네.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도 모른 채 일방적인 통보로 떠안게 됐다. 난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떠안은 곳이 없다. 어른들은 피해 다닐 힘이라도 있는데 작고 여린 초등학생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사상 문화도 모른 채 피해를 몸소 겪어야 한다. 난민 초등학생 입학을 반대한다. 그리고 입학한 뒤에도 아프간 학생들과 반을 쓰지 않겠다고 해서 반을 따로 편성을 하게 됐었어요. 급격하게 이제 인구가 유입되니까 뭔가 이렇게 마찰이 많네요. 그렇죠. 우리 한국 정부에 특별하게 기여를 해준 사람을 구해왔다라는 감동적인 장면 뒤에는 삶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이 분들이 울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고 네. 이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물 중에 노키 교육감이 있습니다. 교육감이요? 예, 노키 교육감의 어떤 교육 철학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이라고 해서 울산에 와 있는 그 학생들도 네. 우리 울산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키 교육감이 그 학생들이 등교를 하던 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등교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중간에 또 현대중공업의 그 협력사 직원들은 아이들한테 이게 뭐 과자라든지 네. 이런 거 포장해갖고 야, 새로운 학교에 가면은 너희들에 대해서 좀 낯설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간식 같이 나눠 먹으면서 좀 친하게 지내봐. 그러면서 선물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노키 교육감은 그 학부모들의 이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의도 계속적으로 개설을 했고 그리고 다른 문화, 다른 국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배정된 17개의 학교에다가 다 특별반을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한국어 교사를 고용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쳤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별도의 반으로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제 외국인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강의 그런 네. 것들 많이 했었고 외국인 학생들 정착했을 때 언어라든지 문화에 나설 수 있으니까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따로 배치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정도 이 분들은 생활에 좀 안착을 하게 됐었고 네. 이번에 그 고등학교 학생 7명이 졸업을 해서 6명은 울산과학대에 합격을 했고 1명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서 이거를 시사인의 기자가 네. 이 내용을 썼는데 울산으로 간 특별기여자의 1년 그곳에 미래가 있었다. 미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게 희망적이고 밝은 그런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겪게 될 미래, 앞으로 다문화 국가가 되는 그 과정에서의 미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미래를 울산은 먼저 경험했다라는 취지로 이런 기사를 썼는데 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노후키 교육감은 2022년 12월에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래서 많은 울산 시민들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외국인들과 살아가는 것에 좀 익숙하게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준 그 노후키 교육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아이고. 애도를 표현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승승장구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건강상의 좀 안타까움이 또 있었군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된 건데요. 네. 울산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다문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특이한 방식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유입되는 거는 이제 한 명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예. 그런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50여 명이 들어오면서 이런 일종의 마찰적인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유출이 되게 심한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현대중공업, SK, 현대차 같이 대표적인 산업 도시로 지역 총생산이 가장 큰 부자 도시이기도 해요. 네. 뭐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라고 얘기하지만 울산은 제조업 도시라 일자리가 꽤 일자리 많은 있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울산 지역의 인구 추이를 보세요. 2억회까지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오, 이거는 뭐 진짜 유출돼야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1997년 광역시로 지정될 당시에 101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5년까지 117만 명으로 꾸준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조선업 불황이 굉장히 좀 심해진 여파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인구순 유출이 시작이 되면서 2022년 111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이탈률이 가장 높아요. 뭐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높은 지역이 울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는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대기업 중무장대 산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청년이라든지 네. 서비스업 등에서 여성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고 여기에 보면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인구순 유출 비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보면은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왼쪽이 유출입니까? 유출이죠. 여긴 유입, 여긴 유출인데 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청년 유출이 엄청 커요. 그러네요. 여기서 유입은 약간 그 노인 인구 유입이 조금 있죠. 일하다가 돌아오셨나 보네. 고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성 비중이 굉장히 높고 청년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런 울산에서 최근 88개월 만에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증가 요인이 다름 아닌 외국인 노동자인데 네. 울산의 외국인 인구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2만 854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2,475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전체 인구가 2만 명이에요, 외국인이. 예. 근데 1년 만에 2,475명이 증가한 거예요. 전체 인구에서 10%가 1년 만에 증가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 네. 전년에는 277명 정도 증가하던 게 2,475명이 증가한. 네. 그러니까 10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1년 만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었냐? 바로 조선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선업 일자리가 지금 최근에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역대 최대였던 2014년에 20만 명 수준이었는데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인력들이 대부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업이 약간 건설업과 비슷한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조선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조선업 도시를 떠나서 평택의 반도체 공장이나 오창의 배터리 공장 등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쉽 빌딩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조선업의 호황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버려졌던 그 인력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게 됐고 올해부터 연평균 12,000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하게 될 건데 네. 한국 사람들은 여기 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2027년이 되면 13만 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네. 라고 했던 거고 정부가 외국 인력 도입 제도를 개선하면서 15,000명의 조선업 인력을 조선업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업 도시인 울산, 거제 이런 쪽에는 갑자기 한 번에 이전의 흐름에 비해서 막 10배가 되는 외국인들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문화, 이 옆집에 외국인이 한 명 이사 왔네? 아니면 옆집 사람이 그 외국 여자랑 결혼을 했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변화. 그러면 여기가 살면서 좀 적응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 집단이 한 번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뭔가 비자도 좀 바꾸고 해야 되잖아요. 뭐 일하려면 일하는 비자가 필요하고.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 어느 정도로 많이 비자를 열어줬느냐를 보면은 지금 이게 연도별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때부터 급격하게 외국 인력 도입을 늘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16만 5천 명이 총계로 잡히고 있고요. 2024년 도입 인원입니다. 내년에 네. 도입할 거 16만 5천 명. 지금 12만 명인데 16만 5천 명을 도입하겠다라는 거고 네. 업종별로 보면은 제조업 그중에서도 조선업은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외국인 인력이 이전에 한 명 한 명 소규모로 들어오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도 조선업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잖아요. 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게 갖고 싶어하는 비자 중에 숙련 기능 인력 비자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지금 가지고 오는 게 비전문 취업 비자인데 비전문 취업 비자는 본인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비자는 가족을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받고 싶겠네요. 받고 싶겠죠. 네. 그거를 연간으로 2,000명 정도에게만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줬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3만 5천 명으로 대폭 확대를 하게 됩니다.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으로 추천을 받으면 숙련 기능 인력 비자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2023년에 많이 들어왔으면 2027년에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받았을 때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2,400여 명 정도의 외국인이 한 해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4년이 지난 2027년이 돼서 이분들이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된다. 네. 그러면 곱하기 4가 됩니다. 아, 가족 인원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저 그렇죠. 비자가? 가족은 못 오니까. 아. 근데 2027년이 되게 되면 그 가족들이 들어오게 됐죠. 네. 그러면은 10,000명입니다. 그러네요. 아까 전체 2만 명인데 10,000명의 외국인 인력이 추가로 들어오게 돼요. 50%가 훅 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옆집에 외국인이 왔구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체 인구의 50%가 되는 외국인이 한 번에 들어오게 돼요. 그것도 사실 외국인들이 그냥 뭐 여행 들어옵니다 이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비자를 넓혀줘서 한 해당 뭐 16만 명씩 더 많이 외국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계획인 거잖아요. 예, 계획은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은 계획한 만큼 늘어나겠네요. 예, 그러니까 울산의 그 지역은 정말 하루아침에 다문화 도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생겨나는 마찰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 마찰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가 어쩌면 한국 사회가 겪게 될 다문화의 그 갈등을 울산을 통해서 먼저 경험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인한테 그렇게 친절한 국가가 아니에요. 차별도 굉장히 심하고 개발도상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반감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울산은 어쩌면 대한민국이 미래를 먼저 경험해보는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거기 어떻게 싸우나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기를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외국인과 사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뭐 교육도 필요하고 아까 노키 교육감이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비용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여기에 강의도 신설해야 되고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돈을 투입을 해서 이 다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을 위해서 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진 그런 대응들이 우리나라 전체가 변화하게 될 그 다문화를 먼저 경험해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이거 어떻게 내릴까 하다가 임명목 작가의 멘트를 아마 마지막 멘트로 썼으면 좋겠어요. 상층 세계화의 수혜를 보는 엘리트들은 이 같은 질문이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네. 하지만 서유럽과 북미가 겪었던 정치적 혼란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진지한 답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압권이었습니다.